예, 연이은 화재 사고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BMW가 안전진단을 마치고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더위도 한풀 끓여서 화재에 대한 위험도 약간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조차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BMW에 대한 우려가 지금도 큰 상황입니다. 근데 BMW의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그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그 BMW 화재가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친환경차 시대가 찾아오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의 화재의 원인을 기계적 결함 차원을 넘어서 더 큰 환경 규제 패러다임 차원에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BMW의 화재 사고가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까 참 이런 사고들을 물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권순우 기자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좀 더 큰 틀에서 BMW 이번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래도 가장 궁금한 점이 BMW 리콜 받으면 다시 이제 화재 안 나나라는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리콜 받은 차가 또 불이 나면 문 닫아야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안전 진단을 거의 모든 차량이 마치고서 이제 리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그 표면적으로는 화재 위험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제품의 결함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차량도 반드시 리콜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10만 대가 넘는 차량의 그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을 조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은 차량부터 지금 부품 교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BMW는 올해 안에 모든 차량에 대한 리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수입차 화재 현황을 보더라도 BMW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 중에 화재 사건 42건 중에 12건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MW가 밝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긴급 안전 진단뿐만 아니라 리콜 받고 나서도 또 내 차에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라고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고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화재 이슈들만 국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온 화재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BMW가 밝힌 화재의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결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앞으로 이제 EGR이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인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질소 N이고 산소는 O잖아요. 그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된 형태의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는 매우 안정적인 기체여서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이게 산소하고 결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젤 엔진 같이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는 이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젤 엔진에서 질소산화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EGR은 배기가스를 한 번 더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을 개선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그 엔진이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게 그 공기가 나가는 건데 그 나가는 공기를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이게 탔던 공기이기 때문에 그 산소 함량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온도가 그만큼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가 적기 때문에 폭발이 좀 적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연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6 등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환경 규제를 충족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EGR 같은 걸 설치를 하면서도 연비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BMW 같은 경우는 다른 장치들보다 EGR을 좀 이렇게 가혹하게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화재 사건이 난 겁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니까 뭐 질문이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EGR을 가혹하게 활용한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장치가 EGR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EGR은 이제 배기가스 나가는 걸 다시 가지고 와서 태우는 방식이고 뭐 매연 여과 장치, DPF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연이 나와 있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있고 또 촉매정화 장치라고 이제 화학적인 방식으로 배기가스를 절감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촉매정화 장치는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요소수 조작으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 EGR 중에서도 좀 기술적인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네. 사건을 좀 이해하시려면 좀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 고압 EGR이라는 게 있고 저압 EGR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보시면은 저 위에 부분에 있는 게 고압 EGR이고 저 아랫 부분에 있는 게 저압 EGR인데 예. 이게 고압 저압의 차이가 뭐냐? 그럼 배기가스에서 뻥 하고 나오는 건 고압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바로 돌려보내면 단순하잖아요. 예. 근데 저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배기가스 절감 장치를 거치고 나온 것들, 예. 압력이 좀 줄어든 공기를 돌려보내는 건데 딱 보기에도 고압 EGR이 훨씬 간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조사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겠죠. 저희들은 저 화면만 보고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나오는 거 바로 잡아놓는 거하고 예. 뭐 다 거치고 난 거를 갖다 넣는 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또 단순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이 고압 EGR을만 썼습니다. 저압 EGR은 안 쓰고. 그래서 BMW 엔진 중에서도 4기통 엔진에는 그 배기가스 나오자마자 잡아넣는 고압 EGR만 사용하는 게 4기통 엔진이었고 예. 6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고압도 쓰고 저압도 쓰고 하면서 그 피로도를 분산을 해서 설계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고압 EGR만 사용했던 4기통 엔진에서만 불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 좀 기기가 당연히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네요. 예.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이런 환경 규제가 BMW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디젤 차들도 분명히 그 규제에 맞춰서 내놓고 있는 건데 예. 여기는 화재가 안 나는데 BMW에서 유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계속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술이라는 게 환경 규제라는 걸 지키는 게 예.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환경 규제를 지키게 되면은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냐가 자동차 회사의 굉장히 큰 과제로 앉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BMW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 중에 그 EGR만 열심히 써가지고 EGR만 쓰고 나머지 저압 EGR은 안 썼으니까 아무래도 부품값이라도 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했던 건데 다른 브랜드들이 좀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를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를 어떻게 맞췄죠? 조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연비를 측정할 때는 이제 실험실에서는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있게 하다가 실제 도로에 갔더니 그걸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규제는 형식적으로 충족을 하고 실제로는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한 1,000만 대가 넘는 전 세계에 1,0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됐던 리콜이 됐던 디젤 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2016년에 환경부에서 이 폭스바겐이 조작을 했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맞췄을까? 이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20개 경유 차량에 대해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실험실에서 한번 해보고 한 번은 실제 도로 주행을 해서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갖고 20개 차종을 해봤는데 한 개 차종, 그 닛산 캐시카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실제 도로에서는 20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캐시카이는 어떻게 했냐? 조작을 했습니다. 얘네도. 네. 얘네도 실제 도로에 강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나오게끔 그래야 성능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르노 삼성의 QM3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 도로에서는 18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17개, 모든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도 한 배에서 한 10배 넘게까지는, 한 2배에서 10배 넘게까지 질소산화물이 더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9개 차종이 환경 규제를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한 개가 유일하게 맞췄는데 그게 뭐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BMW 520D입니다. 네. 그러면은 520D는 어떻게 저걸 맞췄을까? 나머지는 성능 문제 때문에 저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약간의 꼼수를 이용해 갖고 환경 규제를 넘어서려고 했던 건데 BMW는 어떻게 성능도 맞추고 환경 규제도 맞췄을까? 그때 나머지 차종들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BMW 520D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 네. 고압 EGR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규제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게 약간 좀 묵살이 됐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9개 차종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했었다. 조작을 했던 거는 한 군데가 있었고 예. 나머지도 못 맞췄다는 거죠. 못 맞췄다. 예. 그리고 BMW는 맞추려고 했는데
그거를 최대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 고압 EGR을 계속 좀 무리하게 사용을 했고 예. 하다 보니 화재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인즉슨 문제없이 환경 규제를 통과한 차종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자동차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자동차들 중에서도 이게 차량의 출력과 연비, 비용이라는 이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예.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 요소수 조작 사건이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연루된 데는 굉장히 유명한 뭐 좋은 자동차 회사라고 안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5개 차종이 지목이 됐는데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 심지어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는 포르쉐조차도 지금 요소수 조작 사건에 좀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이 요소수 조작 사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선택적 순환 촉매. 또 기계 이름 얘기 나오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저기서 보면 중간에 SCR 필터라고 보이는 게 있죠. 저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색깔로, 보이는데 네. 색깔로 나오는 가운데 있는 거. 네. 그건데 거기에 이제 이걸 다 모은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나오면은 예. 여기서 요소수라는 화학 물질을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N하고 O가 붙어 있던 게 분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화학 물질 딱 뿌려가지고 나누면은 더 이상 질소산화물이 안 나오는 굉장히 좋은 설비입니다. 뭐 고압 EGR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굉장히 좋죠. 예. 고압 EGR도 하고 거기서 나온 걸 한 번 더 걸러준다면 더 좋은 굉장히 거죠. 예.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게 질소산화물의 거의 80에서 90%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장치인데 그럼 이렇게 할 때 저 장치 하나만 해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요소수를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요소수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뭐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넣어주든지 그쵸. 들고 다니든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솔직히 기름 넣는 것도 귀찮은데 예. 요소수를 그때 넣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자주 안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많이 싣고 다니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소수를 많이 싣고 다니면 되는데 많이 싣고 다니면 차량이 무거워지고 연비가 떨어지겠죠. 연비가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공간을 또 차지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차량 내부의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요소수를 관련한 요소수 탱크 조작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5개 회사가 요소수 탱크의 기본 규격이 있는데 이걸 담합을 해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루퍼트 스타들러 아우디 CEO가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소수 탱크가 작아지면 자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조금씩 뿌린 거예요. 그 조금씩 뿌리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실험실에서는 잘 되게 하고 실제 도로 주행을 할 때는 요소수를 조금씩 뿌리면 예. 이게 환경 규제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빈약해지지만 요소수를 적게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또 극복을 하려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소수 탱크가 이제 줄이고 연비는 좋아지지만 그러니까 요소수를 조작해가지고 조금만 뿌리면 연비는 괜찮아지지만 결국은 질소산화물이 좀 감축이 적어서 환경 규제를 이제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디젤 엔진이 환경 규제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욕심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꼼수를 쓰게 되는 건데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권순우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유로6 환경 규제 예. 맞추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가? 라는 생각도 비전문가로서 좀 들게 되거든요. 예,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전혀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건 EGR도 쓰고 SCR도 쓰고 하면서 환경 규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 안 그래도 가솔린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에 디젤 엔진에 뭐 EGR 달고 SCR 달고 뭐 DPF 달고 그러면 차량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비싸서 별론데라고 하면서 디젤 엔진 자동차의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디젤 엔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내연기관 자동차의 반대말로 보통 쓰는 게 친환경 자동차잖아요. 지금 친환경 자동차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비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디젤 엔진에 환경 규제를 가해서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이 낮춰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자동차의 그 심장인 네. 엔진이 변하고 있는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투싼 같은 경우에도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 투싼 수소 전기차가 2013년에 나왔을 때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넥소가 나왔잖아요. 차세대 수소 전기차 넥소가 나오면서 가격이 7천만 원으로 떨어졌고 네. 여기에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지니까 4천만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디젤 산타페 같은 경우에 뭐 3,500, 4,000 이런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뭐 환경 규제가 가해져 가지고 이게 비싸지면
더 이상 디젤 엔진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통 비유할 때 석탄의 시대가 저물고 석유의 시대가 온 게 뭐 석탄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석유가 좀 더 효율적이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이제 석탄의 석유의 시대가 온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지금 이 BMW의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면서 친환경 시대 차량의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 변곡점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역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유럽권에서는 뭐 이미 2025년이나 2030년 전까지는 비내연기관 차량만 남겨놓겠다, 뭐 생산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계획까지 나온 상황인데 다만 현재 상황을 보자면 치명적인 좀 부족한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너무 없다는 거. 뭐 가다가 전기 충전소가 중간에 없으면 쓰는 수밖에 없는데 수소 충전소는 더 하고요. 이런 단점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점들이 친환경차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디젤 자동차는 점점점 단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비 맞추고 성능 맞춘다고 불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디젤 쪽에는 단점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친환경 쪽에는 지금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제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내연기관을 없애겠다는 데가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켜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노르웨이에 가면은 폭스바겐의 골프 가솔린 모델이 3만 유로인데 전기차가 28,500유로예요. 더 싸죠. 스웨덴에서는 골프 가솔린이 2만 유로인데 전기차는 41,200유로.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노르웨이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솔린 모델에다 세금을 때려서 거기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전기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뭐 톨게이트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주차장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단점이라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나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규제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높이거나 그 기술을 충분히 많이 활용하도록 강제를 했을 때 이 친환경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뭐 단기간에 뭐 3, 4년, 5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차분하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자동차 산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사건이 이 BMW 화재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예, 설명을 들으면서 권순우 기자도 여기에 대해서 참 깊이 많은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BMW 화재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내연기관의 시대 변화, 패러다임 변화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